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카타르 월드컵 개막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일단 간단한 공지사항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개막전 리뷰를 잠깐 하고 가려고 합니다. 일단 뭐 공지사항이랄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일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뭐 모든 경기들을 뭐 다 커버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로 보고 싶은 경기들, 제가 보고 싶은 경기들, 여러분이 말고 제가 보고 싶은 경기들 중에 이제 리뷰할 만한 경기들이 있으면은 이제 뭐 부정기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요. 어차피 영상은 못 쓰니까 이 피파 월드컵 영상은 굉장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팔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경기 자체에 대해서 그냥 리뷰하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려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우리나라 경기는 이제 좀 이렇게 각 잡고 길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 다른 것들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즐기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뭐 공지라고 할 게 거창한 게 없기 때문에 이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랑 에콰도르의 개막전 말씀드리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로 한 10분 안에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일단은 전제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경기를 다 본 건 아닙니다. 제가 전반전하고 후반전 초반까지 좀 보다가 그냥 이제 잤거든요.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자긴 잤는데 그때 받은 느낌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어저께 카타르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제가 너무 벤투 감독을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도적인 축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 그냥 그 말이면은 어제 경기가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그 최전방에 좀 이름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엔 해외 축구를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최전방에 가장 그 키 크고 등 잘 지는 9번 선수 있었잖아요. 에스트라다였나요? 그 선수 이름이? 그 선수를 중심으로 그다음에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에네르 발렌시아 이 선수를 중심으로 그 공격을 전개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보기에 에콰도르 축구가 굉장히 뭐 세련된 축구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 이 트렌드를 굉장히 잘 따라온 축구였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최전방에 있는 9번 선수가 조금 이제 정통 9번에 가까운 뭐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올리비에 지루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을 연상케 하는 선수 유형의 선수긴 했는데 등을 잘 지고 이런 선수긴 했는데 그 선수를 잘 살리더라고요. 살린다는 의미가 롱볼을 때려주고 거기서 떨어지는 세컨드볼에 반응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데 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 두 번째 골 들어간 순간 이미 경기가 거의 끝났다고 봤어요. 저는 왜 그랬냐면 전반전 초반에 뭐 카타르가 좀 공격을 했다고는 하는데 그 전반 그 잠깐에 그냥 킥오프하고 그 잠깐 혼란스러운 순간을 제외하고 에콰도르가 정비가 되는 순간부터 에콰도르가 완전 하프게임을 했거든요. 절반을 몰아넣고 하기 시작했는데 카타르의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뭐 역습이 안 된다. 이게 그럼 역습이 왜 안 되냐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예전에 아시안컵 당한 적도 있고 아시아권에서 카타르가 좀 차는 팀인데 왜 그럴까? 생각해보시면 에콰도르가 가지고 있는 압박 강도가 아시아 팀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습니다. 그리고 선수 개개인기량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거의 롱볼 걷어차는 것들이 많았고 2대0이 된 순간 에콰도르가 오히려 이게 카타르가 뭐 아크라마 비프가 내려와가지고 공이 풀렸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크라마 비프는 원래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격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뒤에 내려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나 공격이 안 됐다냐를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이 선수가 내려와서 풀렸다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에콰도르가 힘을 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에콰도르가 두 골이나 넣고 이 상황에서 계속 밀어붙여봤자 어차피 조별리그 단계고 하니까 더 얻을 게 없어요. 다음 네덜란드전, 세네갈전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두 골 넣고 해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카타르가.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힘을 오히려 아끼고 상대한테 점유율을 좀 내주는 거죠. 우리가 수비하면서 기다리고 우리가 역습하는 게 좀 편하니까 힘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술을 택했던 것 같고요. 조금 이제 아까 그 에스트라다 선수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수 말씀드리면서 드리려고 했던 말씀인데 사실은 그 공격 전개가 굉장히 세밀한 편은 아니었어요. 좌우로 이제 뿌려주는 것들이 빠르지도 않고 중앙에서 요즘 좀 핫하다고 하죠. 카이세도 선수 중심으로 이제 볼을 풀어가려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렇다 그래서 엄청 막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세밀하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에콰도르가 전체적으로 맥을 잘 짚고 있는 축구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위협적인 위치에 때려넣고 거기서 그 다음에 떨어지는 볼들이라던가 공을 뺏겼을 때 카타르가 공을 뺏겼을 때 순간적으로 제압박해서 거기서 공을 다시 끊어낸 다음에 들어가면 카타르 수비진들이 열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두 줄로 수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두 줄로 수비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이제 원톱 선수가 혹은 투톱인데 그 공격수 선수가 높이도 좋고 힘도 잘 쓰는 선수니까 그쪽에다 위협적인 위치에 이 앞에 있는 1차 저지선을 넘어서 바로 뒤쪽에다 때려넣고 여기다 공을 딱 때려 넣으면 위협적인 위치에 공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상대가 풀어 나오려고 할 때 압박을 다시 걸면 이 뒤에 걸려요. 부하가. 카타르의 최후방에 가장 큰 부하가 걸리고 미드필더 선수들은 사실은 서 있고 패스가 나오지 못하게 할 뿐이지 별로 위협적인 어떤 이 수비적으로 도움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는 지키고 있는데 어차피 위협적인 위치에 공이 계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최근에도 이제 그 리버풀 같은 팀들이라던가 어떻게 보면 나폴리 같은 팀들도 이런 것들을 곧잘 하죠. 위협적인 위치, 상대 수비 뒤쪽이라던가 아니면 위협적인 위치에 이 떡대 좋은 선수들을 놓고 그쪽에 때려넣고 떨어지는 거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거죠. 전방 압박 잘하는 팀들이 주로 이런 전술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어떤 2010년대 초반에 그 아틀레티코식 442가 이제 득세를 한다고 하죠. 득세할 시절에 참 이걸 뚫어내는 거에 다들 애를 먹어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너무 이 공간이 안 생기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고 여기서 때려 넣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압박해서 이제 다시 만들어 나오는 거죠. 그거를 에콰도르가 전반 30분, 35분 두 번째 골 들어갈 때까지 거의 완벽하게 해왔기 때문에 카타르가 내용에서도 완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그 어떤 결과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의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을 텐데,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 경기 끝나고 나면, 왜 자꾸 빌드업 축구 하는 거야? 심지어 이제 언론에서도 그러죠. 축구 기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 왜 빌드업 뭐 고집이다. 벤투의 고집이다. 뭐 빌드업 막 무슨 하다가 뒤에서 실수하면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어저께 경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볼을 뒤에서 돌리지 않기 시작한 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2018년, 2020년이죠. 2020년 10월인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만두기 얼마 전이었는데, 멕시코전. 오스트리아에서 열렸던 멕시코전. 그때 끝나고 욕 엄청나게 먹었잖아요. 왜 이렇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어제같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빌드업을 제대로 못하는 팀이 돼버리면 어제 카타르 골이 우리한테 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보다 개인기량이 높은 팀들이 다 월드컵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조별리그 단계에서 우리가 얘네보다 강해라고 할 만한 팀이 사실은 없습니다. 가나까지도. 네, 우루과이랑 포르투갈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팀들이 대체로 지금 다 트렌드 자체가 굉장히 전방에서 이제 그 위협적인 위치에 때려넣고 압박하고 다시 뺏고 막 이렇게 싸움 벌이는 걸 좋아하는데, 여기서 볼을 못 돌리기 시작하는 카타르. 그래서 대체로 이제 원터치 패스들을 좀 많이 시도하는 팀이긴 한데 압박 강도가 본인들이 당해보지 않았던 팀인 거죠. 그 정도의 수준이 강한 거를 아시아권에서 하는 팀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 걷어내기 시작하니까 경기 자체가 전반전에 얼마나 망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서로 압박하고 괴롭히고 하는 거는 맞지만 거기서 버틸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볼을 잘 돌려야 돼요. 그게 이제 축구의 어떤 전술의 진화라고 봐야 되겠죠. 티키타카 하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전방 압박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등장했지만 그 와중에도 전방 압박하는 팀들이 그냥 전방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점유를 잡았을 때 혹은 우리가 압박 당할 때는 풀어 나올 수 있을 만한 본인들 나름대로의 어떤 무기들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저께는 카타르가 그게 없었어요. 내려서는 것까지는 잘해요. 그냥 기본적으로 잘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그러니까 어저께 박지성 해설위원이 막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좌우 전환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전반전 끝날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방에 직선적으로 넣는 게 잘 먹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콰도르가 준비한 게 잘 먹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에콰도르가 하는 거는 카타르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먹혔다.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타르가 그러면 과연 에콰도르 정도 되는 전방 압박하는 팀 혹은 이 정도의 어떤 개인기량을 가진 팀,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팀 상대로 과연 어떤 전술을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과연 알맞는 해답을 내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월드컵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도 우리나라가 그냥 내려서서 빌드업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빌드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손흥민 선수를 전방에 놓고 역습을 시도하려고 하는 축구가 낫지 않냐? 왜냐, 손흥민이 역습에 강한 선수니까. 그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떤 반증을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맞대결할 때 어떤 그 알리 아지즈 이름 맞나요? 제가 좀 카타르 선수 헷갈리는데 그 선수랑 이제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게 아크라모 피프랑 그 다음에 10번 알하이도스, 이 선수들이 다 개인기량이 좋은 선수인데 어저께 전반전에는 이 선수들이 공 잡는 일이 아예 안 나옵니다. 현대 축구에서 지금 이 전체를 주도하고 있는 축구의 흐름에서 그 어떤 상대 전방 압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싸워주지 못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공격하다 뺏겼을 때 우리가 전방 압박을 다시 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경기가 어저께 에콰도르와 카타르의 경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카타르 지도자도 감독님도 지금 뭐 스페인 출신이시고 하지만 이게 저는 수준 차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이제 벤투 감독이 해온 축구가 저는 그래도 이게 어저께 보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아. 좋은 축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순위가 22, 30위밖에 안 돼서 어떻게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아시아권에서 더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으로 1위가 될 수 있는 걸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경쟁 상대가 우리보다 못한 팀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보다 못한 팀이면은 뭐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대표팀하고 멀어졌지만 김신욱 선수 세워놓고 롱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축구가 먹힐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경쟁해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축구를 하는 팀, 그리고 좋은 선수들을 보유한 팀을 상대로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떤 이 세밀한 면에 대해서는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싸움이 된다. 라는 거를 확신하게 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축구의 어떤 한계를 본 경기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본이나 우리나라는 좀 다른 축구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에 뭐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연속성을 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벤투 감독 체제에서 그런 걸 만들어 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이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란은 좀 아예 다른 색깔인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데, 어찌됐든 그런 어떤 면에서 아직까지 이 아시아 축구하고 세계적인 수준하고의 차이를 본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 카타르가 요즘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뛰어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전술적인 문제, 팀의 완성도 문제, 전술의 어떤 그 어떤 전체적인 비전의 어떤 그 버전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진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카타르는 좀 쉽지 않겠네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 에콰도르를 가장 해볼 만한 팀으로 꼽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세네갈이 지금 뭐 사디오 마네가 빠졌다고는 하지만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챔피언인데 만만히 볼 수가 없는 팀이고, 네덜란드 뭐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이라서 카타르로서는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에콰도르는 평가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좀 유보하겠습니다. 에콰도르 평가를. 왜냐면 어제 경기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것들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카타르 선수들이 1대1에서 너무 얼어있었던 것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대1에서 거의 상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반반 50대 50 싸움이 벌어졌을 때 거의 다 에콰도르 선수들이 이기는데, 저는 카타르 선수들이 그렇게 못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저께는 뭔가 얼어있었다. 그래서 몸을 뺀다거나 기다린다거나 이거 달려들어도 되나? 해도 되나?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경기였거든요. 이게 이제 월드컵 첫 경기라서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점들 때문에 에콰도르에 대해서 어저께 굉장히 깔끔한 경기였고, 완벽해 보이는 경기들을 했지만 과연 카타르가 아는 팀 상대로도 이만큼 보여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고려해봤을 때 에콰도르가 지금 뭐 첫 단추를 잘 끼는 건 맞지만 16강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에는 조금 서두르는 감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세네갈하고 네덜란드가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한번 다음 경기를 지켜보면 이제 이 에콰도르의 어떤 저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경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에콰도르한테는. 자, 이쯤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뭐 경기를 볼지 모르겠지만 경기 보는 경기들이 있으면은 리뷰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리 끝내고 가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